5월 2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에서 풍등을 날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경찰이 무려 123차례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강압 수사를 했다는 내용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이주 노동자가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았어도 경찰이 그렇게 인권 침해 수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관련해서 오늘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선 법무부 주최로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피의자 국선 변호인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와 서울대 로스쿨 이우영 교수, 서울고법 양시훈 판사, 정영훈 대한변협 인권이사,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등 각계를 대표하는 법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법률구조법 일부 개정안 내용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는 법원 재판 단계가 아닌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로 피의자 국선 변호인 제도라고도 불립니다. 법무부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작년 5월부터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초석을 다져왔습니다.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 단계에서 인권 침해가 방지되고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화될 것으로.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의 골자는 현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체포 구속 적부 심사, 형사재판 등 법원에서만 제공하던 국선 변호인 선임 범위를 수사 단계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적용 대상 범죄는 유죄 선고 시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혐의의 중범죄에 국한합니다. 혐의가 무거운 만큼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법률적 도움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충실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구체적으로는 법률구조공단에 별도의 독립된 피의자 국선변호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대법원장과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단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 혐의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즉각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지체 없이 선정 작업을 거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선임된 피의자 국선 변호인은 피의자 접견과 피의자 신문 참여, 의견 개진 등의 법률적 도움을 주게 됩니다.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는 사회복지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형사사법 시스템과 더 가까운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의 국선 변호 제도와 연계해서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살인이나 강간, 강도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국민 세금으로 도와줘야 하냐는 일각의 비판은 제도 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입니다. 한편으로는 중범죄자를 국가에서 무료로 변호해주는 것이 적합한가 이런 의문도 있어요. 중범죄자를 무료로 변호해줄 예산이 있으면 사실 그것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겠습니다. 독립적 위원회라고 해도 검찰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인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산하위원회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만큼 수사 과정의 공정성 문제 등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공청회 참가자들도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대한변협이나 각 지방 변호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제언했습니다. 피의자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는 것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변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갈입니다. 이번 공청회가 요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 제도 구축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 발표 얘기해 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먼저 장자연 사건 조사 대상 의혹부터 다시 좀 짚어볼까요? 네, 장자연 사건의 핵심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술접대와 성접대가 있었는지, 그리고 장자연 사건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네. 세부적으로는 소속자 대표 김종승 씨의 강요와 협박, 조선일보의 수사 외압,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김종승의 위증 여부 등 8개입니다. 네. 이 8개 의혹에 대해서 대검 진상조사단이 실무를 맡아 조사를 진행했고 어제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그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네. 핵심 의혹이죠. 성상납, 성폭력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일단 김종승에 의한 술 접대 지시와 강요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김종승이 기획사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연기자를 개인적인 술 접대에 이용하거나 때로는 강압적으로 술 접대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과거사위의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상납이나 성폭행이 있었다는 건가요? 네, 그런데 그게 또 성상납이나 성폭행에 대해서는 뚜렷한 네.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과거사위는 일단 장자연이 술자리에서 맥주 한 잔을 채 마시지 않았는데도 네. 마치 약에 취한 사람처럼 인사불성 상태가 됐다는 윤지호 씨의 조사단 진술, 네. 그리고 장자연이 처음에 작성한 문서에 심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내용을 적었는데 네. 내가 지호라고 했다는 매니저 유장호 씨의 조사단 면담 전 진술 등을 들어서 네. 성폭행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과거사위는 그러나 나중에 유장호가 진술을 번복한 점을 들어서 네. 최종 결론 단계에서는 종합하면 장자연이 성폭행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나 네.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구체적인 가해자,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알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 뭐 의혹은 제기될 수 있지만 범행을 확인해서 특정짓지는 못했다는 건데 장자연 리스트 관련해서는 그럼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네, 비슷하게도 모호한데요. 네. 장자연 문건에 기재된 내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검찰 과거사위의 판단입니다. 네. 과거사위는 그러면서 정작 결론에서는 네. 리스트가 작성됐다면 장자연의 피해와 관련됐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네. 리스트에 구체적으로 누구 이름이 기재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것도 뭐 결국 봤다는 사람만 있고 리스트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결론인데 수사 외압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네, 수사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판단했는데요. 네. 과거사위는 특히 조선일보를 적시해서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과거사위는 또 장자연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조선일보 조모 기자의 아내가 검사인 점을 수사 검사와 공유한 것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 네. 이제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네.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검찰 과거사위 최종 권고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8개 의혹 가운데 네. 김종승 위증건에 대해서만 과거사위는 검찰 재조사를 권고했습니다. 네.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네. 성상납이나 성폭행, 강요나 협박 등의 혐의들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네. 이제 수사를 개시할 만한 뚜렷한 증거, 물증들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게 과거사위의 설명입니다. 네. 장자연 사건 그럼 또 뭐 결국 이렇게 용두사미로 의혹만 남기고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락 같지만 희망은 있는데요. 네. 김종승에 대한 위증 혐의 재수사 과정에서 이제 약물이나 2사람 이상이 장자연을 성폭행한 특수 네. 강간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반 성폭행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특수 강간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아직 남아 있는 건데요. 네. 바깥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사실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이런 점들을 들어서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네. 다수 의견은 그렇지만 네. 관련 법리 등을 감안해 앞서 설명드린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게 조 교수의 설명입니다. 네. 관련해서 과거사위는 증거 보존 등의 차원에서 네. 조사와 경과, 결과 내용 등을 백서로 만들고 관련 조사 자료들을 2024년 6월까지 보존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네. 어쨌든 결국 또 미완으로 끝났는데 김종승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후 대비용으로 퇴직 때까지 모은 전 재산을 투자해 모텔을 경매 낙찰받아 숙박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불과 수미터 떨어진 곳에 갑자기 하루에도 수십 차례 기차들이 오가기 시작하며 소음과 진동으로 숙박업을 계속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몰렸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오늘은 철도 소음과 진동 피해 구제 사례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윤모 씨는 퇴직금 등을 털어 지난 2002년 10월 전남 여수에 위치한 모텔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모텔을 낙찰받은 2년 뒤인 2004년 10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순천여수간 철도 개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쯤 윤 씨의 모텔 앞에 있던 철도 개량 사업이 완료됐고 그때부터 윤 씨의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모텔 6m 앞에 위치한 철로를 통해
하루에도 7, 80회가량 기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기 시작한 겁니다. 방음벽이 설치돼 있었긴 하지만 소음과 진동은 윤 씨가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급기야 모텔에 금이 가기 시작하며 손님도 뚝 끊겼습니다. 윤 씨는 결국 모텔 장사를 접고 철도공단을 상대로 수리비와 영업이익 감소분 등 모두 7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애써 구한 변호사들은 철로가 놓여있는 걸 아는 상태에서 모텔을 구입한 만큼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모두 사임했고 윤 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감정도 해야 되고 좀 내용 자체가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법률구조공단에 이 사건을 이제 의뢰를 하시게 됐고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리게 됐습니다. 공단이 소음과 진동을 측정해보니 진동은 교통소음 진동관리기준 이내였고 주간소음도 기준 이하, 다만 야간소음만 일부 시간대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단은 숙박업 특성상 지속적인 야간소음은 모텔 운영에 치명적인 장애가 된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공단은 아울러 진동이 기준치 이내지만 지속적인 열차 진동으로 인해 모텔 건물의 균열과 누수, 백화 등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곳 장소가 모텔이고 숙박업소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택가하고도 좀 달리 매우 정숙한 게 요구가 되고 실제로 운행된 이후에 손님이 급감하면서 거의 폐업 위기까지 지금 몰린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소음 방지 시설하고 진동 저감 시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조정을 통해 위자료 1천만 원 포함 4,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며 소음 및 진동 차단을 위한 방음 방진 시설을 보강, 설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기차 운행과 별개로 모텔 영업을 방해받지 않고 계속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철도공단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정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국가나 지자체의 시책에 협조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피해나 희생을 무조건 감내할 필요는 없다며 정부 사업이라도 물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공단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15살 가출 여중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2달간 같이 생활하며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무슨 죄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대전에 사는 34살 A씨라고 하는데 A씨는 지난해 6월 가출해 딱히 지낼 곳이 없었던 15살 B양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약 2달간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A씨는 B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A씨는 성관계와는 별개로 B양을 주먹과 발로 때려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도 입혔다고 합니다. 결국 이 같은 사실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지며 A씨는 재판에 넘겨졌는데 의제, 강간 등 성범죄가 아닌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만 13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의제 강간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B양은 15세인데다 성관계에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이 고심 끝에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종아동보호법을 찾아보니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을 법률상 실종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 미신고 보호 행위의 금지 조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17조 벌칙 조항은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제 강간이나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폭행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검찰이 그중 형량이 가장 강한 실종아동보호법 미신고 보호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겁니다. 이에 1심 법원인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오늘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밝히며 가출한 중학생을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고 상해까지 가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A씨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신고 의무 위반에 관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갈 곳 없는 15살 가출 여중생을 집으로 데려가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구실로 성관계를 했지만 현행법으로는 성범죄를 적용할 수 없고 가출 신고를 안 한 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현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이번 사건 하나가 아니고 다반사일 것 같은데 뭔가 관련 법조항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영성 전 해수부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의 재심에서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에 위반돼 위헌, 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변종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SK 창업주 손자 최모 씨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인이 한국 영화는 자막이 없어 영화를 볼 수 없다며 낸 진정에 대해 자막 및 화면 해설 등을 제공할 것을 문체부 장관에게 오늘 권고했습니다. 5월 2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